딱 한 줄로 요약된다. 야당 당대표를 어찌 구속하리요.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길을 쓰고 개항을 가서 국회의원이 되더니 길을 쓰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의도대로 되었다. 돼버렸다. 지난 이제 29일에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출정식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뭐 출정식은 원래 선거는 시작할 때는 좀 어수선해요. 네. 출정식은 좀 어수선한 듯 했지만 네. 그래도 당에서는 이제 중요한 보궐선거이다. 네. 그래서 그렇죠. 모든 힘을 다 모아주자. 또 모든 손을 네. 보태주자. 그런 네.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저는 선거는 늘 보지만 사실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앙에서 그렇죠. 지원을 가는 것보다도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슬슬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번 보궐선거 그 캠프를 보면은 이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네. 권영세 의원, 그리고 뭐 중진급들도 줄줄이 다 나서서 야 이거 거의 뭐 대선 캠프냐 할 정도인데 야 이 정도로 이 당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인지 어떻습니까? 뭐 저는 마음이요. 사실 네. 뭐 직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직함을 안 줬어도 선거가 되면 손을 보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당에서는 이제 모처럼 있는 보궐선거니까 네. 힘을 다 모으자 이런 뜻에서 캠프를 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캠프를 꾸리긴 했는데요. 네. 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너무 우리 총선 바로미터다 막 이런 얘기들을 네. 하시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그렇죠. 필요 있느냐. 청장 한 명이 예. 아니 또 그리고 강서구는요.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좀 좋은 지역이 있고 우리가 좀 안 좋은 지역이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강서구는 전통적으로 강서 가불병에 이제 국회의원을 지난번 선거에는 모두 뺏기기도 했지만 네. 강서 을은 좀 우리가 좋은 지역입니다. 아. 근데 강서 갑병은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거의 한 번도 못 이긴 지역입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강서의 선거는 우리로서는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제 기억에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를 갖고 뭐 강서를 이기고 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선거이든 우리는 모든 힘을 다 보태자.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예.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네. 투표율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고요. 네. 또 선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진보 쪽의 분열, 또 보수 쪽의 분열 이러한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최선을 다한다. 또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가 참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가 왜 보궐선거를 만들어 놓고 또 나와 그러지만 그렇죠. 저는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실질적으로 김태우의 명예회복은 보궐선거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전 분하고 김태우 구청장하고 차이는 뭡니까? 저는 보통의 보궐선거라면 네. 우리가 무슨 일종의 그 파렴치범으로 인해서 비리나 아웃된 파렴치.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네. 근데 김태우 후보는 우리는 부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제보자였죠. 예. 네. 제가 이제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2018년 12월에 네, 네.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한 사건이 김태우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내부 비리를 제보했죠. 예. 그래서 그때 처음 SBS에서 처음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TV조선이 아니네요. SBS에서 처음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이거 예사롭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예의주시하면서 네. 김태우 그 당시 공익제보자를 또 접촉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거기서 제보를 얻어서 세상에 밝혀낸 것이 뭐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받아서 구속도 그렇죠. 됐습니다. 맞아, 구속까지 예.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블랙리스트를 욕하더니 본인들이 블랙리스트를 그렇죠. 만든 거죠. 그때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네. 그 블랙리스트를 받아왔는데요. 아. 사실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때 현역 의원들은 접촉하기가 좀
그렇죠, 뭐 그렇죠.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김영남 전 의원이 그때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이 김태우 사건에 갖고 계속 하루에 한 건씩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발표해야 될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문재인 정권의 비리 부도덕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이 블랙리스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생생한데 네. 그 사건도 그래서 밝혀졌죠. 네. 또 유재수 전 그렇죠. 부산시장 네. 그다 이제 금감원에 있을 때 금융위에 그렇죠. 있을 때 있었던 비리들 비리를 정말 점검하겠죠. 그 비리는 우리가 보면 참 이 좌파들의 그 부도덕성을 알리는 거예요. 네. 뭐 유학 자금을 막 어디서 네. 정말 받았던가 뭐 네, 이런 돈 받았는데 건데 그거를 다 무마시킨 다 무마시킨 거. 그 무마시킨 게 조국 전 네. 장관이잖아요. 그거를 밝혀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 부도덕 비리예요. 네. 본인들이 가장 깨끗하다 그래놓고 네.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가장 신호탄 맞아요. 최초의 제보자가 맞습니다. 김태우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한 부채의식을 갖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은 뭐 4개의 공익제보 사건을 기소했는데 1개만 무죄, 3개는 유죄로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은 선뜻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데 가장 기여한 분 중에 하나다. 네. 그 사람의 명예 회복은 단순히 사면 복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상임 고문직을 안 맡아도 네. 도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렇더라도 일단 직함인 상임 고민 되셨으니까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좀 하실 계획이신지?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네트워크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직표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제도 뭐 충청향후에도 또 다시 방문하기도 그렇죠. 하고 했는데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니까 그렇죠. 또 시장 방문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세도 또 당연히 네.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려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보면 뭐 50대 여성이 막 우산을 휘두르고 또 주먹질까지 하고 또 현수막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이다. 그러고 아니 근데 물론 뭐 가끔 해프닝도 있지만 아니, 선거 때 이런 거는 정말 폭력 사건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야 이게 보면 양극단 정치가 이제 구청장 풀뿌리 민주주의까지 스며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네. 이런 이야기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네. 이 선거를 폭력으로 협박한다. 음. 그것으로 우리가 협박당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네. 제가 지난번 선거 때요. 네. 네. 대진년이 와서 우리 동네에 맞다, 와서 맞다. 그렇죠. 예. 정말 때를 지어 다니면서 친일파 맞아. 나경원을 청산해야 된다. 전 저보고 친일파라고 하는 거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거기는 무조건 친일파예요. 네, 그냥. 그래서 친일파 나경원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문재인 정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는 몰라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꼭 떨어뜨려라. 아이고 이런. 그래서 야, 자기들이 사실은 보기 가장 위험하고 또 두려운 존재인가 보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정말 대진년이 와서 저희 분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선거 운동하면 그 앞에서 코앞에서 대고 네, 맞아요. 그게 바로 폭력이지 그렇죠. 뭡니까? 선거 방해행위인데. 네, 선거 방해가 아주 심했는데요. 저는 뭐 우산으로 찌르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정치가 지금 이렇게 왜 극단적으로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네. 결국 진실을 가리려는 것,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에서 시작이 네. 되고요. 저희도 물론 뭐 반성할 부분을 저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시작해서 진실을 가리잖아요. 아닌 거를 네. 아닌 거를 흑을 백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각종 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흑을 백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확신에 있으니까 와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참 안타까운 지금 정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치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좀 어떻게 그 자리에 내려오셔야 되는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 한강벨트 주도권이 변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인지도도 있으시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어떤 인물로 딱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는 좀 맨날 생각하시는지. 동작구가 한강벨트라고요. 동작구는 남부순환로 벨트입니다.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사당동이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도동, 흑석동 이렇게 있는데 네. 상도 네. 1동, 흑석동인데 사당동은 남부순환로 벨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관악구랑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흑석동이 이제 네. 한강하고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정말 수도권 특히 서울 승부는 아마 한강벨트에서 어떤 그렇죠. 승부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정치인은 자기 지역을 잘 갈고 닦는 것부터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정치 펀치도 나왔지만 네.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중앙 무대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안타깝습니다. 라디오 인터뷰도 네. 9월 달에 처음 했죠. 네. 예, 그동안은 제가 저희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에서 뭐 나봉이라는 봉사단체도 만들어서 그러시구나. 이름이 재밌죠. 나봉. 나봉이. 네, 나봉. 나랑 함께 봉사하는 이의 준말이고요. 귀엽네요. 네. 예, 나는 뭐 위드 난지 네. 뭐 아니면 위드 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아서 해석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봉사 활동도 하고 많은 지역 활동을 네. 했는데요. 네. 사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을 더 탄탄히 한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지역 민심을 더 가까이 하면서 정말 민심에 가까이 네. 가는 아, 또 그렇죠. 국민들과 더 가까이 네. 하는 중요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뭐 이제 그런 일들을 각자의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면 네. 그거 자체가 또 내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부지런히 탔고 저희 지역도 힘들어서 뭐 다른 지역을 지원 갈 수 있을까 하지만 네. 어쨌든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네. 해보려고 네. 합니다. 근데 이 저희가 보면 네. 지난 전당대회 때 참 뭐 남들이 보기엔 자의반 타의반이로 하기도 하고 네. 전당대회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가 못 가셨긴 한데 그것이 오히려 일반 사람들한테 또 지역 구민들한테는 아 저분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뭔가 그냥 당을 위해서 한번 희생하셨구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나 의원이 그래도 할 수 있는 말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뭔가 그 소구력이 좀 높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에서는 막 이번에 공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공천 꼭 받으세요. 예. 막 이러던데요. 그거는 아마 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천만 되시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막. 근데 사실 대중적으로 인지도도 있으시고 인기도 있으시고 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더욱더 그런 것들을 느끼실 텐데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대중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말씀을 보시니까 사실 그냥 저는 정치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늘 초심처럼 하려고 늘 사실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난 6개월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도 내가 왜 다시 정치를 해야 되지? 내가 정치를 다시 한다면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중에 하나 정책적인 면은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렇죠. 포럼을 네. 만들었고 또 한 축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갈등이 첨예화되는데 네. 과연 이 정치를 당내든 아니면 야당과의 관계든 좀 더 조화롭게 만들 수는 네. 없을까, 좀 더 통합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는 건지. 포럼도 열심히 잘 하신다 그랬고 전에 네. 국회에서 실범도 하셨고 네. 아마 잘 돼가고 있죠. 네.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한강벨트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강북 쪽의 한강벨트는 마용성 이렇게 네, 그렇죠. 많이들 얘기하고 네, 물론 네. 광진구도 있지만 네. 거기다 이제 이쪽에서 본다면 뭐 강남을 빼고 나면 동작, 영등포, 강서까지 쭉 이어지는데 자, 이 곳들이 그 뭐 강남을 뺀다고 해도 벌써 7개, 8개
그에 달하는 네.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인구도 많고. 이 중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다 기대하십니까?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저희가 거기가 몇 개구죠, 선거구가. 왜냐면 의석수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강서 3개, 영등포 그렇죠. 2개, 네. 동작이 두 2개, 개. 그러면 7개, 네. 마포가 2개, 9개, 용산 하나, 10개, 그다음에 성동이 2개. 네. 그건 중성동 이렇게 네. 되니까 12개죠, 지금 네. 12개. 글쎄, 저는 마포는 사실 하나는 저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청래 지역이 저희가 아, 좀 안 좋고요. 정청래 의원 지역이. 네. 그다음에 뭐 용산은 저희가 무난하게 용산은 좀 좋은 네. 편이고요. 저는 중성동도 하나는 좋고 하나는 좀 아슬아슬하고요. 네. 뭐 이런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쪽에 영등포는 원래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은데 글쎄요, 거기도 예, 그렇죠. 네. 강서는 또 3개 중에서 하나는 좋고 2개는 안 좋고 동작은 전통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네. 뭐 근데 의원님이 뭐, 다시 오셨으니까. 예, 뭐 하여간에 글쎄 12개 중에서 절반 이상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절반 맞아요. 이상 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예. 보면 수도권 접전지 중에 이 한강벨트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도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총력을 네. 다해야 될 텐데 어떤 총선 필승 전략이 필요하다고 음. 보시는지요? 아, 근데 총선은 결국은 뭐 바람, 구도, 인물 우리가 선거 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총선은 여당은 아무래도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총선에 있어서는 공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죠.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네. 공천을 배제하는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당에서도 조금 미운 분도 있고 예쁜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미운 분들 너무 내치지 말고 미운 분들도 쓰임이 있다면 같이 하시는 게 그렇죠. 좋다. 그렇죠. 그래야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제가 늘 이렇게 저도 이제 4선을 끝내고 네. 뭐 정치를 2002년에 처음 왔고 2004년부터 네. 국회의원 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 총선 때 그렇게 줄 세우려는 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선거가 망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총선 때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그 20대 공천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21대 공천은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네. 그렇게 됐지만 20대 공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당인데도 많이 진 이유는 우리가 자만했던 것, 180석 자만했던 것. 두 번째 결국 청와대와 어떻게 보면 당과의 괴리로 뭐 싸움이 있었던 싸움이 거, 뭐 있었죠. 나르샤 뭐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친박, 진박, 찐박 뭐 이런 네. 논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아. 예. 그리고 지난번 저희 공천은 좀 무분별한 통합 속에서 공천이 계속 번복됐어요. 아, 그렇죠. 막 21대 막 돌리고 또 돌리고. 뭐 인천도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러니까요. 갔다리 뭐 경주 비례대표 아주 예, 새로 비례대표 하고 막, 아주 네. 새로 하고 그건 뭐냐면 공당의 신뢰를 스스로 없앤 거거든요. 네. 저는 맞아요. 그때는 사실 12월에 이미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전 뭐 당의 네. 지도부에 있지 않아서 제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보고 자꾸 그때 선거 때 원내대표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선거 땐 저는 당의 지도부에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당의 지도부에 있었으면 좀 그런 걸 좀 항상 막았을 뭔가 텐데 지도부에 계신 듯이 그렇게 보여서 좀,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인식이 그렇게 좀 인지도가 되어 있는 워낙 것 같아요. 높으셔서. 네. 네, 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 얘기를 한번 가보죠. 아까부터 이제 이재명 아. 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네. 자, 이재명 대표 영장이 의외로 기각이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법조인들은 저 정도면 당연히 그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사에 따라 다르다. 판사의 로또가 이재명한테 갔다. 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판결 자체,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쉬움이 큰 결정이죠. 근데 결정문을 잘 읽어보면 저는 딱 한 줄로 요약된다. 어. 야당 당대표를 어찌 구속하리오. 아. 맞습니다. 아, 죄는 알겠으나 네, 네. 구속하긴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참. 다른 뭐 저는 뭐 판사를 비판하는 것보다도 네. 그 한 발 이렇게 또 떨어져서 생각을 하니 이 야당 당대표라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당에 가장 대항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야당 당대표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소출을 당하지 않는데 응? 탄핵 그런 외에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야당 당 대표를 지금 이렇게 구속한다는 것은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뭐냐? 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됐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의도대로 됐다예요. 본인이 당대표가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길을 쓰고 방탄용. 당대표가 됐죠. 네. 아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렇죠. 길을 쓰고 개항에 나왔습니다. 분당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있던 지역은 성남시장이었지만 왜냐 분당은 어렵거든요. 아하. 분당은 우리가 원래 우세한 건데 그렇죠. 지난번에 선거를 맞아요. 잘못해서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쓰고 개항을 가서 국회의원이 되더니 네. 길을 쓰고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되었다. 의도대로 돼버렸다. 그림 큰 그림대로 그렇죠. 그렇죠. 흘러갔구나. 근데 결국-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럼 이제 지역도 또 강서구도 뭐 동작구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야 이건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거다 한 분도 있을 거고 아니야 유죄는 맞는데 그냥 대표라서 안 한 거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주로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믿고 사건? 싶은 대로 믿겠죠. 사람들 지지 그러니까 이제 성향대로 민주당 쪽은 아이 거봐 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아. 무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쪽은 이제 문제가 있었다 영장 판결이 네. 영장 결정이 네.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근데 저희 그 다음에 당 지도부가 유권 무죄를 딱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유권 그래서 무죄. 그게 아마 그런 뜻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요. 예. 사실 뭐 이제 긴 재판으로 들어가게 생겨서 네. 더 정치가 이재명 대표 하나로 볼모가 그렇죠. 잡힌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의도대로 됐는데 결국 결과는 뭐냐. 네. 우리 지금 뭐 단식으로 그동안 국회 스탑되었죠. 그렇죠. 그 전에도 계속 본인 사법 리스크로 국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볼모 잡혔다. 그렇죠. 이건 진짜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이게 다음 판결까지 나오려면 이게 6개월이 한참 걸릴지 걸리겠죠. 1년이 불구속 걸릴지 기소가 2년이 걸릴지. 됐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혼자 불구속이에요. 그러니까 24명이 구속됐는데 그렇죠. 본인만 빠졌어요. 정점에 있는 사람만. 그래서 사실은 결국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하지 않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참 1년이 갈지 2년이 예, 갈지 계속 예.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저는 민주당에 두 가지 문제점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헌법을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586 운동권의 이 지배를 받는 민주당, 586 네. 운동권의 역사관, 586 운동권의 가치 이런 부분의 시작은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친일파라고 하는 게 그런 네, 이유예요. 그렇죠. 그냥 밑도 그렇죠. 끝도 맞아요. 없이. 네.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586 세력들이 이 지배하는 민주당이 좀 청산되어야 된다. 586 운동권. 그분들이